전력 전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요거 잘 알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잘 알아놓으면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가 전달할 때 그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19세기, 자, 19세기 말, 옴스로우, 패러데이, 맥스웰 이퀘이션, 헤르츠, 마르코니. 헤르츠와 마르코니는 통신에 대한 전송을 발명했죠. 근데 발명에 관한 건데, 그다음에 20세기 초에는 에디슨과 테슬라, 에디슨은 라이트 벌브, DC 파워 있었고, 테슬라는 AC 파워 모터 이런 게 있었죠. 왓슨 와트, 자, 이런 레이더 또 발명이 됐고요. 그다음 베이큐um 튜브 애니악 트랜지스터 1900년도 중반에 발명됐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상황의 이야기면 잘 아시겠지만 BJT가 처음 발명됐고 그 다음에 BJT를 또 획기적으로 개량한 모스펫이 발명이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발명이 모스펫을 통해서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적으로 전자장비 제품들이 큰 진보를 이루었고 전자장비뿐만 아니고 개통 쪽에 쓰이는 여러 컨버터 스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컨버터 스테이션의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말과 21세기 초까지 IC, 반도체 회로들이죠. 컴퓨터 회로에 들어가는 요 코어들이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다음 알테어, LCD, LED TV, LG는 OLED TV로 굉장히 유명하죠. 요 사진 여기 있는데 이런 거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거 이런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폴더블 폰, 저도 지금 요거 쓰고 있는데 폴드, 플립이 있고 애플 폰, 굉장히 유명한 아이폰. 그다음에 최근에 나름 최근 아니겠지만 AI 연구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인공지능이란 개념은 1950년대부터 사실 등장했던 거예요. 거기서 뉴럴 네트워크, 인공심령망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었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일부 공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있었더라도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저게 설마 되겠어? 그런데 이게 정말 주목받은 지는 채 10년도 안 되죠. 이 생성형 AI가 이제 우리 실생활 속에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AI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해진 것 같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저는 2020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개념이 등장한 지도 한 2000년 초반부터 등장을 했고요. 그리드는 그리드인데 전력망이잖아요. 전력망인데 스마트하답니다. 그럼 뭐가 스마트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간략하게 전력이라는 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 제일 좋은 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게 그냥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공급하는 자, 제너레이터죠. 발전소, 그리고 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들, 팩토리, 인더스트리, 레지던셜,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이 지 멋대로 난 수요 이만큼 받겠어, 공급은 난 이만큼 주겠어 하는 것들이 일치하지 않겠죠. 일치하지 않는 날씨에 영향을 받을 거고 특히 여름에는 에어컨, 공조들, 겨울엔 난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시간대별로 다를 겁니다.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저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예측을 하겠죠. 수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예측해야만 거기에 따라서 공급을 원활히 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수요가 이렇게 변하더래. 예를 들면 주식처럼 이렇게 변하더래.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변해요. 자, 그러면 이 정도는 커브 피팅으로 예측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대충 예측 가능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뭔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발전소가 뭐 100개 중에 100개 중에 뭐 한두 개 발전소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저게 반영이 되거든. 또는 갑자기 사용자가 너무 날씨가 더워지니까 에어컨 막 빵빵하게 트는 거야. 또는 AI 데이터 센터 많이 전력 먹잖아요. 그럴 때는 막 전력 엄청 쓰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수요 예측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가 요 공급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관성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냐면 이게 뭐 수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원자력 발전소도 요걸 켜고 끄고 하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하루. 엄청 오래 걸리는 거야. 하루가 뭐야? 더 걸리지. 그렇기 때문에 요 예측을 미리 하고 그걸 적정하게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는 촘촘하게 망이 형성되어 있다. 어떤 한 군데의 발전소가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쪽에서 잘 공급할 수 있는 거. 그러면 통신이 잘 되겠죠. 통신. 너 이렇게 됐어? 나 이렇게 됐어. 내가 줄게. 넌 좀 쉬어. 그런 것들이 되고 그리고 예측, 수요 예측하는 것들이 잘 돼야 되겠죠. 이게 스마트하다. 자, 그런데 전력 계통에는 전력 기기들이 많이 쓰인다고 했고 전력 계통은 추구하는 바는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연히 그 소프트웨어 영역이겠죠. 두 번째는 전기 기기 신뢰성 그리고 변압기 차단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고압, 초고압, 그리고 뭐 대전류 이런 환경에서도 굉장히 신뢰성 있게 신뢰성이란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수명이 길다. 그리고 환경이 변하더라도 굉장히 강인하게 자기의 목적에 맞게 자기의 주어진 사명에 맞게 잘 동작하는 거. 근데 신뢰성이 안 좋아. 예를 들면 변압기 신뢰성이 안 좋아. 그럼 저거는 열화가 돼가지고 그 변압기 안에 그 절연유라는 게 있습니다. 기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기계 덩어리지만 그게 녹슬거나 뭔가 절연유가 뭐 빨리 닳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은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대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락은 선이 떨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단락은 성간의 쇼트. 전 예측 불가능하죠. 갑자기 팍팍 일어나는 거니까. 상황에서 대처하는 게 전력 개통이 하는 일들. 요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전력 개통 애들은 이런 것도 연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파워 일렉트로닉스는 전력 전자라는 건데요. 전력 전자의 정의를 이렇게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Branch of electronics to convert and control of power. 자, 여기서 by semiconductor devices가 있는데, 반도체 소자,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 소자를 이용을 해서 파워를 컨버트 하기도 하고 컨트롤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주체가 뭐냐면은 정말 많은 브런치 오브 일렉트로닉스, 정말 많은 전자 장비들이 있는 거죠. 제가 요 전공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느꼈을 때 당시에 좀 어렵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전력전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전력을 다루는 거니까 이게 매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 전력전자라는 게 안 들어가는 곳이 없었다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뭔가 전자장비다 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내가 모든 걸 다 써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찬미를 봤습니다. 실제로 희망찹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와 리뉴얼 에너지와 EV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HVDC, MVDC, LVDC, AC망을 DC망으로 공급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붐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예산을 굉장히 많이 풀어서 R&D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에너지 키워드 보셨을 겁니다. AI도 엄청 중요하겠지만 그 에너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그 에너지 관리, 그러니까 에너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 안에 그 하드웨어 제어하는 제어기도 있습니다만 이 에너지 관점에서 굉장히 크다. 전력전자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태양광 있고 풍력 있고 그리고 여기 송배전 할 때 요거는 송전 시스템이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모터 또는 제너레이터 저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게 뭐냐면 선박. 그러니까 선박은 종래에는 AC 배전망이었어요. 배 안에 비상 ESS도 있고 발전기도 있어요. 발전기도 있어요. 그리고 변압기도 있고. 한데 배는 사실 작은 섬이잖아요. 이 작은 섬 안에 수많은 그 배전망들이 형성돼 있어요. 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게 중요하겠죠. 저기 섬이니까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AC 배전망이 효율이 낮다. 그래서 이거를 DC 배전망 바꾸는 게 정말 최근부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자, 이렇게 좀 묘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력전자라는 거는 요 입력 소스원이 있을 거고요. 그 부하, 이 지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부하는 단순 레지스턴스뿐만이 아니고 뭔가의 리액턴스 성분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무효전력 뭔가 소비하는 주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입력을 받았어. 뭐 AC가 될 수도 있고 DC가 될 수 있는데, AC를 뭐 AC로 바꾸는 거 거의 없지만, AC를 AC로 바꾸기도 하고, AC를 DC로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DC를 AC로 바꾸기도 하고, 뭐 등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이런 소자들이 쓰인다. 이게 수동 소자라는 건 RLC, 수동 소자, RLC. 그리고 수동 소자 중에서 이 변압기 TR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요건 트라이악이고 요거는 BJT인데 주로 우리 전력전자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모스펫, IGBT 요 두 개가 사실 BJT는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되고요.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되고 모스펫과 IGBT를 씁니다. 물론 HVDC급으로 가면 사이비스트라는 걸 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자회로나 반도체 회로에 관심 있으시면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거기서 모스펫과 BJT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소신호 모델 해가지고 증폭시키잖아요. 그죠? 밴드위스 따지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요 두 개는 근본적으로 공정이 달라요. 공정.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같은 BJT, 같은 모스펫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력전자쟁이들은 파워 BJT, 파워 모스펫이라고 부릅니다. 요 파워라는 붙이는 이유는 전압, 전류, 도통을 굉장히 크게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파워 일렉트로닉스 필요성.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소스를 집어넣고 뭐 배터리가 되겠죠. 그 부하가 있다 칩시다. 부하가 쭉 소비를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VO라는 출력 전압을 이런 식으로 컨스턴트하게 유지하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왜? 아이디어한 전화분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쓰면 그 유한한 에너지는 자기 에너지가 다하기 때문에 전압이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듭니다. 배터리 똑같죠? 전압이 쭉 떨어지죠. 나는 이걸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었는데 떨어진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VO라는 출력 전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내가 원하는 레벨로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이 부하가 변하는 겁니다. 이 부하가 변해요. 레지스턴스가 변하면 이 내부 등가회로, 태분한 등가회로를 따지면은 직렬 시리즈 레지스턴스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 나타난 것처럼 이 부하 인가되는
전압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이디어를 만들고 싶지만 부하 변동에 따라서 또는 위에처럼 소스 변동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바뀌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전력전자쟁이들이 하는 또는 내가 어떤 시간에 따라서 요거를 요 파란색 그래프처럼 요렇게도 바꾸고 싶고 요렇게도 바꾸고 싶다. 반대로도 주고 싶고 반대로 마이너스 극성 저렇게도 요렇게도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러면 전원, 부하,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출력 전압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조치가 필요한데 가장 옛날에 생각했던 방식은 이렇게 가변 레지스터를 돌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출력 전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변압기도 수동 소자니까 탭 체인저라고 하거든요. 이 변압기 대비 탭 체인저를 탁탁탁 바꾸는 거죠. 턴수를 바꾸는 건데 턴수를 바꿔서 출력 전압을 실제로 지금도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깎아내는 겁니다. 깎아내는 어디서 RC라는 저 저항에서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주체가 아니죠. 조절하고자 하는 주체죠. 그렇기 때문에 다 손실로 작용하는 겁니다. 손실. 손실을 한다면 당연히 좋지 않은 거고. 이걸 우리는 리니어 레귤레이터라고 부릅니다. 리니어 레귤레이터. 선형적으로 레귤레이터. 변화시키는 뭔가. 요거는 저항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진짜 수동 소자니까 요거를 능동 소자로 바꾼 거예요. 이거 BJT 예시인데 BJT의 베이스 커런트를 바꾸게 되면은 QC라고 하는 저 BJT 양단에 드랍되는 전압을 우리가 좀 더 스마트하게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양단의 전압. 이게 리니어 레귤레이터. 요만큼이 저 BJT의 손실로 발생하다 보니 열도 나고 신뢰성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소자들은 열을 많이 받으면 신뢰성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디케잉 되면서 라이프타임이 줄어드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좀 현명하게 대처하자. 그래서 이 스위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반도체 소자인데요. 전력 반도체 소자인 이 스위치를 온, 오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 오프라는 거는 VS가 VO로 보이든지 아니면 끊어서 안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온 구간, 오프 구간, 온 구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저 출력 전압이 이렇게 확 붙었다가 확 떨어졌다가 하는 저 전압을 그대로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필터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LC 필터, 흔히 말하는 로우 패스 필터인데 이건 2차니까 더 그 해당 컷오프 프리퀀시에서 더 많이 깎아서 DC로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LC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VO와 같은 나름 깔끔한 DC 성분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QC라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스위칭 소자가 될 거고 뜬금없이 D가 있는데 D가 다이오드인데 이 다이오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 인덕터는 전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전류를 유지시키는 그런 바이패스 통로를 열어줘야 돼요. 이렇게 오프됐을 때. 그러면은 저 다이오드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류가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저장된 에너지가 요만큼 에너지가 전압으로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압이 스위치 양단이 인가되고 저 스위치는 전압 레이팅이 있기 때문에 터지게 됩니다. 빵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다이오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달아줘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벅 컨버터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컨버터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초포라는 거는 이렇게 온 오프 초핑한다라는 의미의 초포인데 그 뒤에 필터를 달아서 DC로 만들어주니까 이걸 벅 컨버터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출력 전압하고 입력 전압에서 흔히 말하는 듀티라고 하는 거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듀티라고 하는 거는 이게 스위칭 주기 TS로 하고 이게 DT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듀티라는 거는 한 주기 안에서 지금 제가 그린 한 0.5 정도 되겠죠, D가.
한 50% 듀티 또는 뭐 30% 듀티 또는 뭐 10% 듀티 이렇게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PWM이라고 합니다. PWM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제어하는,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 DTS, TS는 동일한 고정되어 있다 한다면, 듀티를 바꿔서 출력 전압을 제어하는데, 요 버컨버터 같은 경우는 요 듀티에 비례하죠. 보시다시피 비례합니다. 그 뜻은 듀티가 증가하면 출력 전압도 증가하고, 듀티가 작아지면 출력 전압도 감소한다. 라는 의미가 되죠. 자, 이게 전력전자의 기본 세상입니다. 굉장히 기본 원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뭐, Simplify DC Analysis라고 하는데, 이 DC Analysis는 조금 전문 용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적 특성이라고 우리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적 특성. 자, 그러면 턴 온이 됨에 따라서 오른쪽 그림의 A처럼 입력 소스가 출력으로 연결이 되고 오프가 되면은 입력 소스가 출력 연결이 되지 않는 저 상태가 계속 바뀌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턴온 됐을 때는 이렇게 인덕터 전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근데 에너지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저장했다가 방출했다 저장했다 방출하는 거는 손실이 없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면적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수식을 세울 수 있는 볼트, 세크, 밸런스. 전문 용어로 볼트, 세크, 밸런스로 하는 건데 요 면적, 인덕터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저장 방출되는 것이 동일한 거를 수식으로 세우면은 저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걸 통해 가지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VO는 DVS라는 수식이 도출이 됩니다. 여기 전력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세상 수학 선생님 치면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개념이 요 전력전 요겁니다. 요 콘텐츠이고 자 그러면 자 파워 일렉트로닉스란 전력전자의 세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일부만 가져왔는데요. 파워 스위치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른쪽 갈수록 요 주파수 스위칭 주파수에 해당되고 요게 세로축은 전력을 얼마만큼 자기가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카파시티가 되는 게 말씀드렸던 모스펫이 요기 있네요. 그리고 뭐 GTO라는 것도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스펫이 스위칭 주파수는 확실히 빠르지만 용량은 좀 작고 BJT는 스위칭 주파수 굉장히 느리지만 파워 용량이 크죠. 근데 IGBT라는 건 저 두 개를 합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개 장점만 취한 거여서 이 중앙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자의 그 구조 말고 물질에 따라서 SiC냐 아니면 겐이냐에 따라서 그 성능도 이 표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SiC라는 걸 쓰게 되면은 굉장히 고속으로 대용량을 전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는 예시처럼 파워 제너레이션 그리고 일렉트릭 트레인 그리고 EV 그리고 뭐 AC 어댑터나 뭐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 이런 것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파워 스위치도 진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력전자라는 거는 요 변압기도 다르고요. 파워 스위치를 통한 회로를 구성하는 것이 전력전자 학문이다. 자, 이런 것들 다루는 거예요. 자, 시그널 프로세싱을 다뤄야 되고요. 신호를 처리하는 거니까. 그다음 아날로그와 디지털 회로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일렉트로 매그네틱을 잘해야 됩니다. 전자기. 왜냐하면 우리는 변압기하고 커패시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파워 일렉트로닉스 하시는 분들 파워 시스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도체 소자 특성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회로를 설계했다면 그걸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도 설계할 줄 알아야 되고. 전기 기기 그러니까 모터 제너레이터를 얘기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회로에 대한 이론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거는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전력전자라는 거를 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찌 보면 전기공학이라면은
이 전력전자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고, 전력전자는 사실상 모든 전기공학을 다 알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까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뭔가 그 장비들 열어보면 저렇게 생긴 게 있는데 다 전력전자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저거 만드는 거. 그러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파워 앤 컨트롤 일렉트로닉스 제가 일단 가져와 봤는데 전 뭔지 모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전력전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이는 데가 없죠. 어떻게 생겼냐면 뭔가의 전원이 있으면 부하, 소비하는 데 있는데 그 사이에 뭔가 네모 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뭔가 스마트한 전력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뭐, 뭐 영어 나와 있는 것처럼 인풋 필터 네트워크, 그 중간에 뭐 세미 컨트롤러블, 뭐 언컨트롤러블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에도 필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잘 나와 있는데, 자 입력이 소스가 있다고 한다면, 자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워 컨버터라는 놈을 거쳐가지고 출력이 튀어나오고, 이 부하가 피드백을 받는 거죠. 피드백 받아가지고 컨트롤러가 이걸 인식하고 이렇게 제어를 하도록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PWM 있잖아요. 주로 이걸로 제어를 하게 되죠. 듀티를 바꿔서 내가 원하는 출력 레벨로 만들어주는 거. 자,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PWM으로 방식하는 게 아니죠. 스위칭 하는 게 아닙니다.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가장 초창기에 나왔던 스위칭 레귤레이터보다 더 전에 나왔던 거고, 요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스위칭 레귤레이터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리니어 레귤레이터라는 거는 주로 저전압, 저전력에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의 BJT 드랍을 어느 정도 견뎌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뭐 5V, 뭐 12V 이런 작은 레벨의 전압에서만 쓰입니다. 다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LDO는 다 하나같이 거의 이걸 벗어나지 않아요. 이걸로도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 자,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PWM을 통해서 뭔가 출력을 제어한다고 했고, 그걸 제가 벅 컨버터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이렇게 저항으로 등가화시켜서 요 전압을 깎는 거, 깎아내서 출력을 제어하는 거. 이것도 피드백이 들어가고 스위칭 레귤레이터도 피드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원하는 출력을 내보내야 되니까 제어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효율을 보게 되면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이렇게 효율이 되고 사실 잘못됐는데 효율이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출력 전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양단 전압이 더 크게 드랍이 되니까 저기 떨어지겠지 당연히. 스위칭 컨버터는 주로 이런 곡선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이 돼요. 왜 이럴까요? 자, 그 아웃풋 커런트는 로드잖아요. 내가 이만큼 전력을 먹겠다고 하는 거고 이쪽으로 할수록 로드가 증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하를 증가시켜보자라고 한다면은 RL 레지스턴스를 낮추는 겁니다. 저항의 레벨, 저항의 그 밸류 값을 낮추는 거죠. 부하를 증가시킨다는 거는 RL을 낮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웃풋 커런트가 증가한다는 거는 RL이 감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출력 전압은 제어하고 있으니까 일정하게 제어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 효율이 낮아요. 여기 효율이 낮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요거는 흔히 말하는 경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부하.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의 무게를 들 수 있어. 제가 뭐 헬스보이라고 한다면 내가 30kg을 들 수가 있는데 한 5kg만 드는 거야. 내가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일어서고 드는 것까지에 대한 기본적인 피지컬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피지컬 대비 나는 5kg만 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PWM 스위칭하고 거기에 먹는 대기 전력들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녀석들이 있는데 부하는 조금밖에 안 소모를 안 해. 그럼 당연히 효율이 낮은 거예요. 그 전력을 증가시키면 여기 최대를 찍고 다시 쭉 감소를 하게 됩니다. 왜 감소하냐면 이제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의 전력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자나 뭐 인덕터나 뭐 커패시터 이런 것들이 내가 만들어낸 전격이 있는데 그 전격과 더 많이 쓰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헬스보인 제가 땀을 뻘뻘 흘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계도 마찬가지로 열이 증가하면서 이거 좀 더 제가 부가 설명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표현하면 이렇게 RDS ON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저항 성분을 표현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RDS ON이 고정되면 좋겠어요. 고정되면 효율도 똑같고 손실은 뭐 전력이 증가하면 똑같이 증가하겠지만 예를 들면 1A일 때 뭐 10mΩ, 2A일 때도 10mΩ 이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좋겠죠. 떨어질 리는 없겠지. 말도 안 돼. 그런데 이게 전하량이 증가하는 거니까 전하가 통과하는 면적은 똑같지만 전하량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게 뭐 10A 되면은 이게 뭐 20mΩ 이게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 그럼 전체적 효율이 낮아지는 거죠. 거기에 영역이 들어가는 것이 여기다. 이쪽이다. 이쪽 영역은 더 이상 쓰긴 힘들다. 쓸 수는 있겠지만 신뢰성 있게 계속 구동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해서 우리는 보통 정격 가진 여기 지점을 씁니다. 여기 지점까지 안정하게 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상상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컨버터를 만들었어요. 컨버터를 만들었어. 그런데 이게 로드라고 치면 컨버터의 효율 곡선을 내가 막 실험해서 뽑았어.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증가해. 그럼 무슨 말이다? 너무 과스펙하게 컨버터를 설계했다라고도 가늠이 되겠죠. 나는 100kW급을 했는데 요거는 뭐 10kW만 전달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또는 내가 실험했는데 이렇게 돼. 그러면 너무 부족하게 설계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효율 곡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설계했느냐를 요 곡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다. 자, 여기 보면 리니어 레귤레이터와 스위칭 레귤레이터 비교를 한 게 있는데 장점 파란색으로 쓸까요? 간단하고 스위칭 리플 깔끔한 출력 얻을 수가 있다. 자, 근데 단점 손실이 크다. 대용량 사용 제한적이다.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반대입니다. 반대. 이게 반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간단하지 않다. 물론 간단하게 합니다만 LDO에 비할 건 아니죠. 간단하지 않다. 스위칭 리플이 있다. 단점이고 장점은 스위칭 리니어 레귤레이터에 비해서 손실이 작고 대용량까지 확대할 수가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스위칭 디바이스, 파워 스위칭 디바이스를 표현하는 거가 있는데 이렇게 다링톤을 해가지고 뭔가 전력 용량을 늘리기도 하고 요건 지금 모스펫이죠. 근데 모스펫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바디 다이오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소자 과목 들어보면은 BJT 설명할 때 원치 않는 기생 값이 있는데 PN 정션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게 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저걸 통해서 전하가 흐르면은 손실이 너무 큰 거예요. 그 PN 정션을 통해서 흐르는 패스가 손실이 증가하는 쪽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 바디 다이오드는 웬만하면 쓰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게이트를 열면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이렇게도 흐를 수 있고 저렇게도 흐를 수 있고 이렇게도 흐를 수 있고 양방향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게이트가 턴온되면은 드레인에서 소스로만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N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드레인 소스 웰 사이에 N 레이어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N 레이어는 전자로 형성돼 있으니까 N 레이어가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요 이펙트가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여기 드레인 소스, 드레인이 도핑을 더 많이 하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게이트 옥사이드 통해 가지고 G를 인가하면은 N 레이어 전자가 따다닥 붙어가지고 레이어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양방향 채널이 저기 오프되면 바디 다이얼을 통해서 흐르는데 이거는 손실이 크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뭐 SiC, 겐, 갈륨 ар세나이드 이런 그 물질에 따라서 특성을 나타낸 건데 뭐 동작 주파수, 뭐 온도, 뭐 항복 전개, 물류 밀도, 뭐 자궁 지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단순히 주파수와 전력 요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여기는 전력은 안 나와 있지만 주파수 전력 특성만 우린 보면 된다. 그리고는 IGBT의 심볼은 이렇게 생겼다. 몸통은 BJT고 이걸 구동하는 거는 요 모스펫이다라는 알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스위칭 디바이스는 액티브 소자죠. 액티브 컴포넌트인데 패시브 컴포넌트가 있죠. 대표적으로 인덕터와 커패시터인데 전력전자에서 컨버터를 해석할 때는 인덕터 커패시터에 걸리는 에너지 양이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수식들이 이런 수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풀기 위해서는 이니셜 컨디션을 알아야 합니다. 이니셜 컨디션. 그래야만 다음 스테이지를 쭉쭉 풀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니셜 컨디션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인덕터 양단에 그 정연파를 주게 되는데 전압이고요. 이게 전류가 되는데 여기가 제로점이라는 겁니다. 제로. 자, 저기가 제로인데 전압을 처음에 정연파 인가할 때 사인파 형태, 그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인파 형태를 인가하면은 저 이니셜 컨디션에 따라서 인덕터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붕 떠 있죠. DC처럼 보이죠. 저거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인덕터 전류는 양음으로 뿔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DC 옵셋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인덕터 입장에서는 특히 변압기 입장에서는 DC 성분에 대한 옵셋이 생기면 그만큼 BH 커브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아요. 손실이 무조건 작용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DC 옵셋을 없애야죠. 왜냐? DC 옵셋 성분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컴포넌트가 아니고 단순히 인덕터나 변압기의 자기 소자의 BH 커브의 저 위로 그냥 올려버린 역할밖에 못해요. 그래서 에너지 전달의 메커니즘이 DC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처음 인가할 때 이니셜 컨디션이 이렇게 코사인 형태처럼 인가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전류 되는데 보시다시피 음양이 교번으로 하죠. 그럼 BH 컵의 중간에서 음양 줬다 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적절하죠. 이니셜 컨디션에 따라서 특성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니셜 컨디션 중요하다. 그리고 변압기. 변압기는 이전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전압을 변화시키는 거고 변압기 설계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흔히 자기회로 회로를 통해서 이런 이퀘이션들 수립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인덕턴스를 얻기 위해서 턴을 얼마 감아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매그네틱 플럭스 에어리어나 매그네틱 플럭스 랭스 이런 것도 얼마나 설정해야 되느냐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입력이 있고 출력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설계한 대상, 스위칭 컨버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린 컨트롤러가 필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피드백을 받아서 그 레퍼런스, 내가 예를 들면 피드백이 9V다. 난 10V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컨트롤 인풋이 열심히 찌지고 볶고해서 얘가 10V로 촥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보면은 피드포워드 형 성분도 있는데 이 피드포워드는 컨트롤러가 원하는 목표로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미리 정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미리 정답 값을 알려줘서 너 일단 거기 가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피드포워드 성분입니다. 자, 효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결국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100W를 넣었어. 근데 출력이 50W만 나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와트는 일단 유효 전력이기 때문에 나머지 50W 어디 있어? 찾아야 되죠. 여기서 찾는 겁니다.
컨버터가 50W를 소비하고 있다.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예요. 100W를 넣으면 100W를 전달해야지. 왜 지가 먹고 있어? 이 중간 매개체가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컨버터 효율이라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너무너무 좋은 거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내가 100W를 넣는데 진짜 50W 나와. 그럼 컴퓨터 잘못 설계된 거야. 저 50W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했는데 모르겠어. 이럴 때는 그냥 곧바로 적외선 카메라 켜서 이 50W가 어디서 먹는지를 소자를 찾아야 돼. 범인을 찾아라. 범인을 찾읍시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소자가 굉장히 열이 나고 있어. 예를 들면 뭐 30W급의 열을 방출하고 있어. 그럼 걔가 범인인 거죠.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다.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버터를 직접 만들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효율이 안 나온다. 손실이 많이 먹는다면은 적외선 카메라를 켜고 열의 근원을 찾는 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확하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센싱 게인이 있고 이게 레퍼런스와 그 값을 비교한 값을 컴펜세이터로 하는 제어기 통해서 PWM을 만들어줘서 이 펄스 위스 모듈에서 만들어져서 이 값을 제어하죠. 이게 벅 컨버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벅 컨버터를 뭐 설계했어요. 진짜 미니미하게 예쁘게 설계했다 쳐요. 뭐 컴포넌트, 뭐 LC 필터 값 얼마 쓰고 주파수 얼마 쓰고 뭐 PI 제어기 있고 뭐 게인 얼마 쓰고 뭐 했다 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스키매틱을 이제 구성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열심히 돌려봐야겠죠. 그랬더니 내가 예상했던 대로 파형이 나오는구나.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요 연두 색깔은 다이오드 전류, 요거는 요 파란색은 입력 전류. 지금 요 빨간색 가려서 안 보이는데 빨간색 요렇습니다. 요거 인덕터 전류가 되겠죠. 자, 버컨버터 제가 뭐라고 했죠? 요 구간 동안 턴 온이 돼야만 인덕터 전류가 쭉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입력 전압이 그 연결이 됐으니까 인덕터 전류가 쭉 자기 에너지 저장하려고 하겠죠. 쭉 올라갑니다. 인덕터가 에너지 저장한다는 건 전류가 쭉 리니어하게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거기다 오프가 됐어. 오프가 됐으면 다이오드를 통해서 프리빌링 하면서 부하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라는 거죠. 요렇게 연두 색깔 요거처럼 전달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요건 대충 듀티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한 80% 되는 것 같죠? 7, 80% 되는 것 같죠? 그러면은 입력 전압이 10V면 출력은 7V, 8V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 입력 전류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고요. 입력 전류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요 면적이 사실상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 에너지 양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스위칭을 어떻게 하느냐? 어, 요거는 신호가 듀티가 이렇게 입력이 될 때, 드레인 소스 전압이 이렇게 교본에서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턴온이 되면 DS 드레인 소스 양단의 전압은 0이 되고 턴 오프가 되면 드레인 소스 양단의 입력 전압이 인가가 됩니다. 인가가 돼요. 그래서 저렇게 드레인 소스 전압은 요 VGS 전압, 게이트 소스 드레인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인가가 되면은 요 양단 VDS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저렇게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나오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출력 전압입니다. 이게 크게 스윙하는 것 같지만 단위가 굉장히 작죠. 0.0, 0.1V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크네. 좀 더 크네. 0.15V. 그럼 저만큼 뭐가 있다? 리플이 있다. 리플이 있다. 저거는 어찌됐든 간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린 일정한 전압 원하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리플을 원치 않거든요. 이 리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작게 만들고 싶으면 L을 키우든지 C를 키우든지. 근데 LC를 키우면 사이즈가 커지는 단점이 있어서 어, 트레이드 오프.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는 거. 효율을 쟀더니 92%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왜 왔다 갔다 한다? 리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죠. 평균적으로 92%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건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건데 벅 컨버터라는 거를 절연형을 하면 이 트랜스포머거든요. 절연한다는 거, 절연. 인슐레이션. 절연해서 넘기는 겁니다. 절연에 대한 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절연을 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벅 컨버터의 절연형 타입이 포워드 컨버터를 내가 한번 이렇게 설계해봤다.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봤다. 그러니까 듀티가 바뀐 거죠. 입력 전압과 듀티를 바꿨더니 내가 생각했던 대로 스위칭이 되고 리플은 어느 정도 되고 인덕터 전류는 어느 정도 되고 출력에 캡이 있으니까 출력 전압 리플이 이 정도 될 때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미리 실험 전에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파워 시스템과 파워 일렉트로닉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컨셉이죠. 이 세계는 이렇구나 라는 거에 대한 맛을 좀 봤습니다. 전력 계통은 송전에서부터 발전, 송전, 배전, 부하까지 쭉 연결되고 그리고 전력전자라는 거는 그거를 처리해주는 하드웨어 디바이스들 있습니다. 왜냐? 전력 흐름을 능동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파워 일렉트로닉스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다. 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파워 시스템과 파워 일렉트로닉스를 봤는데 딱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기공학에, 전기 에너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리고 난 이쪽으로 업을 삼겠다 한다면은 난 개통을 할지, 나는 전력전자를 할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또 전력전자는 또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AC, DC가 있고, DC, DC가 있고, DC, AC가 있고, 이것도 다 분야별로 있어요. 이게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더 많은 게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영역에 전력전자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각각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세 번째 문장, 그러므로 전력전자와 전력 시스템은 파워 트랜스퍼 그리드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수적이다. 라는 것까지 오늘 배워봤습니다.